안녕하세요. 성포고 2학년 세계사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오랜만에 수업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마지막 부분인 교과서 67에서 70페이지 조선과 일본의 독자적인 문화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준비해주세요. 자, 일단 우리나라 조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거 가마쿠라 막부였다라는 거 얘기를 했는데, 이 가마쿠라 막부 이후에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뭐 에도 막부, 이런 막부들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에도 막부 시기에 서민 문화를 조닌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 이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하죠. 일본의 대외 교류 부분까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빵 혹시 아세요? 많이 먹어보는 빵인데, 이 빵 바로 카스테라라는 빵이에요. 자, 카스테라 하면은 유명한 일본의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옛날에, 아니 최근에도인가? 이제 막 길거리 같은 데 보면은 카스테라 빵 되게 많이 팔아요. 뭐 대만식 카스테라도 많이 팔았는데, 일본의 나가사키 카스테라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가사키라는 일본의 도시에서 서양의 빵인 카스테라가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가사키에 이 서양의 빵 카스테라가 유행하게 되었는지,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내용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목차인 조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금방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을 세운 사람은 태조 이성계 되겠죠. 자, 이성계는 정도전의 뜻을 받들어서 성미학 중심의 통치체제를 정비합니다. 이 사람은 무인 출신이었고 당시 사대부 출신이었던 정도전이 이러한 정신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손자였던 세종이 이제 4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이 세종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쓰고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는 거. 그래서 나란말싸미 균국의 달아.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막 이런 훈민정음이 창제됐다. 근데 이 훈민정음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과는 조금 약간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국어 시간에 배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 200년간 태평성세했던 조선이 그 200여 년간의 평화를 깨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무엇이었냐? 바로 16, 17세기에 있었던 동아시아의 전쟁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죠. 이 왜란, 누가 쳐들어온 거다? 그렇지, 일본이 쳐들어온 거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병자호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오랑캐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당시 이제 한족의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하게 되는 바로 청나라 만주족이 이제 황제 국가로 불러달라라고 하면서 병자호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에 이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우리는 굴복하게 되고 이제 한족이 아닌 만주족에게 군신의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점, 아마 여러분들 작년에 한국사 시간에 배웠겠지요. 자, 이런 전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사회가 많이 변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조선은 약 200여 년간 이제 평화스러운 시대였는데, 아무래도 너무 이제 평화롭다 보니까 세금 제도의 비리 같은 것도 많아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기, 이전 이후 시기에 이제 막 세금 제도가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광해군 시기에 대동법이라고 하죠. 원래는 특산물, 공납이라는 게 특산물이죠. 특산물을 받치는 건데, 사실 우리 동네에서 안 나는 특산물인데도 자꾸 받쳐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산물
바치지 말아라. 그리고 땅 있는 사람이 12두씩 내라 라고 하는 걸 대동법이라고 하죠. 자, 영정법 같은 경우도 땅 있는 사람들이 1개월당 4두씩 내라 라는 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바뀐 이제 균역법이라는 건 원래 이제 군대 가는 거 대신에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필씩 비단 한 필씩 내라 라고 이렇게 세금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수치 제도 개혁이 나타났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우리 송나라 때도 배웠던 모내기법이 드디어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이 좋아지고 농업 생산력이 좋아지다 보면은 물건을 시장에 갖다 팔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먹어야 하는 쌀이 아닌 다른 작물들도 이제 갖다 팔게 된다. 그래서 쌀 이외에도 뭐 목화, 채소, 담배, 인삼, 약초 같은 내가 굳이 먹지 않더라도 내가 팔아서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 작물들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서 점점 서민들의 경제가 좋아지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경제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서민 문화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민 문화들이 이런 거 되겠습니다. 판소리, 탈춤, 공산탈춤 이런 것들 막 저작거리에서 막 백성들이 막 보는 그러한 사극 같은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 모두 서민들의 경제 활동이 좋아지면서 생산력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서민들도 문화를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리고 풍속화 하면은 우리 대표적인 인물, 요 그림을 그린 인물 있잖아요. 우리 안산의 자랑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단화 김웅도 선생님이 이 풍속화의 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는 양반들 중심의 그림만 그렸다고 한다면 이제 서민들의 이러한 실제 모습을 그리는 풍속화도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조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조선의 핵심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다. 그런데 전쟁이 2차례 일어났다. 하지만 전쟁을 극복하고 여러 경제 발달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서민 문화가 발전했다라는 이러한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원나라 때 우리나라는 고려였고 그 당시에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명청도 배웠고 방금 조선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명청이고 한반도는 조선이고 이 시기에 일본은 과연 어떤 시기였을까라는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짠! 이제 무로마치 막부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시카가 다카오지라는 사람이 개창하게 된 새로운 막부예요. 아무래도 막부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건 주도권이 새로운 사람에게 가져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도 이제 가마쿠라 막부 이후로 농업과 상업은 계속 발달하게 되고요. 무려 이모작까지 우리 조선에서도 했던 것처럼 이모작도 발달을 하고 그 외에 뭐 다도와 꽃꽂이 같은 것도 발달하던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무로마치 막부 말기에 이제 후계자 문제가 생기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와요. 그래서 전국시대, 즉 센고쿠 시대라는 시기가 오는데 무사들이 너도 나도 내가 짱이다. 그래서 한 명의 대표가 없고 그 지방마다 이제 무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시기가 전국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약 100여 년간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아무래도 불만이 많은 세력도 이제 강제로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불만 세력이 너무 많아서 이 불만을 밖으로 표출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일으킨 게 바로 임진왜란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후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임진왜란은 끝나요. 그러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또 후계자 문제로 굉장히 다투게 되고 그때 승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막부인 에도 막부를
개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도 막부의 중심이 바로 도쿄 되겠고요. 이 에도 막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막번 체제 상킨 고타이제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무로마치 막부를 성립한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사람이에요. 자, 가마쿠라 막부 때 이제 고려와 원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카미가제 이러한 신풍 때문에 막아냈다라면서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여튼 전쟁이라는 게 있긴 있었던 상황이라서 굉장히 무사들이 이런 전력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전쟁 비스무리한 게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 자기들이 무력 그리고 경제력 이런 걸 갖다 바치다 보니까 무사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마쿠라 막부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고, 그거를 틈타서 당시 천황이 이 막부를 토벌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천황을 지키고 있던 보디가드 무사가 아시카가 다카우지였는데,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에게 저 가마쿠라 막부를 토벌해!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오히려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막부를 토벌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자신의 주인이었던 천황을 오히려 공격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천황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고 결국에 가마쿠라 막부까지 멸망시켜서 이제 무로마치 막부를 세우게 되는 사람이 아시카가 다카우지 되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제 이런 천황을 세워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치 쉽지가 않았다라고 해요. 당시 천황이 고다이고 천황이라고 하는데 이 천황 역시도 계속 이 막부 세력을 견제하고 막부를 없애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막부와 무사인 막부와 천황 간의 갈등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겠고요. 자, 막부가 천황을 이제 공격하자 천황이 유배를 갔었던 상황이에요. 유배를 갔었던 상황에서 이제 도망을 가요. 요시노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토에는 새로운 천황을 또 옹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황이 2명이 되는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남북조 시대를 바로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무로마치 막부의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무로마치 막부도 약 한 100여 년간만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한 1400년대 후반 정도 되면은 이제 후계자 계승 문제로 또 혼란스럽고 반란도 막 일어나고 이래요. 자, 그렇게 막부 중심에서 반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각 지방에서 내가 짱이 되겠다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시대를 전국 시대, 일본말로 센고쿠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약 100여 년간 지속되었다라고 하고요. 이 시기를 통일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되겠습니다. 자,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임진왜란도 끝나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유리가 이제 후계자를 계승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너무 어리고 힘이 없다 보니까 당시 이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부하예요. 이렇게 겨루게 되고 결국에는 토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이 이기게 되면서 에도 막부가 열리게 됩니다. 에도 막부는 이제 대표적인 제도를 살펴볼 건데요. 상킨 고타이제라고 해요. 아까 전에 전국시대도 이제 무사들이 막 각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다이묘들, 즉 각 지방의 영주이자 무사인 이들을 이제 왔다 갔다 시키는 건데, 어떻게 왔다 갔다 시키는 거냐면 수도가 도쿄잖아요. 에도가 도쿄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고향이 있겠죠. 자, 여기를 이제 1년씩 교대로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도에는 처자식을 인질로 잡아놔요. 인질로 잡아놓고, 자, 예를 들어서
2021년에는 니네 영지에서 살다가 2022년에는 이 도쿄로 와서 살아라 이러면서 그 안에서 혼자 비밀스럽게 힘을 기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교대로 거주하게 하는 것을 산킨 고타이제라고 합니다. 자, 물론 다이묘들 입장에서는 구속당하는 것 같고 간섭당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싫어할 텐데, 이 산킨고타이제 행렬,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행렬이 엄청 길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행렬이 지나가는 거리마다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상업이 활성화돼서 오히려 이 일본 자체의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막번 체제라는 건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산킨 고타이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막부의 대표 쇼군이 자신의 중앙과 직할지를 통치를 해요. 그리고 번이라고 하는 나머지 지역들 있잖아요. 나머지 지역들을 이제 나머지 그 영주, 즉 무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 땅에게 부분적인 통치권을 주는 거, 그거를 이제 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막번 체제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가마쿠라 막부 때도 이제 봉건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쇼군과 다이묘 사이에서는 주종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충성과 영지 이렇게 교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한나라 때 군국제와 마찬가지로 중앙 집권적, 즉 중앙은 쇼군이 다스리는데 나머지 지역은 일정 부분 봉건제처럼 영지를 나눠주는 통치체제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에도 막부 시기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산킨 고타이 제도 때문에 이제 경제가 활성화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보신 분들 있겠는데, 일본의 이제 도시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자, 한번 대표적인 도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히메지 성이라고 당시 에도 막부 때 유명했던 성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성을 중심으로, 성에는 당연히 쇼군이나 뭐 다이묘가 살고 있겠고, 그 주변에 이제 무사와 뭐 존인들이라고 하는, 존인이 상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안전 바깥에는 농민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카 마치는 이제 도시를 말하면 되고요. 도시에는 무사가 거주하고 있고, 무사와 농촌을 완전히 분리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공상의 산은 양반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선 양반이 아니라 무사의 사자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사가 제일 가는 신분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사가 제일 가는 신분제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농이기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산킨 고타이제와 더불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교통로에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서 당시 상공업자들이었던 존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성장을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조선에서도 조선 후기에 뭐 만상, 내상, 뭐 송상 이러한 상인들 성장했던 것처럼, 마치 중국에서도 뭐 산서상인, 뭐 신한상인 이러한 상인들이 이제 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했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존인이라는 상공업자들이 이런 경제 성장에 한몫했다라는 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이 히메지 성을 이렇게 구조로 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성이 있고요. 그리고 성 바깥에 이렇게 해자라고 해서 바깥과 구분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자 바깥쪽에는 아마 농민들이 뭐 살고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메지 성에 다이묘 대표 영주가 살고 있고요. 뭐 여기 상급무사, 뭐 중급무사, 그리고 이 조금 바깥에는 하급무사들이나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들 부분이 다 이제 존인들이잖아요. 이 존인들이 굉장히 이러한 경계선, 해자 경계선에도 살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닌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조닌 문화의 대표적인 게 가부키와 우키요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킨 고타이제 때문에 바로 도시화가 진행이 됐다. 왜냐면 그들이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영주들이 상킨 고타이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길들이 번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도 활성화되고 도시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상공업자들이 경제 성장에 힘쓰게 되면서 이 가부나 카마라고 하는 동업조합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동업조합이라는 말 여러분들 어려우면 이제 서양의 길드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명청시대에도 뭐 있었던 그러한 동업조합이 바로 이 일본에도 있었다. 그만큼 상공업이 발달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조닌들의 대표적인 문화가 이런 목판 그림인 우키요에라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가부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가부키 화장이다. 그 가부키 화장이라는 게 사실 이 연극 같은 거 할 때 이 사람들이 화장을 그렇게 조금 새하얗게 해서 우리가 뭐 가부키 화장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노래와 춤, 연기가 포함된 이러한 공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키요의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유럽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거에 누가 감동받았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고흐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뭐 모네, 이러한 인상주의 화가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따 교과서에도 볼 건데, 실제로 고흐 그림 뒤편에 이러한 우키요의 방식의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이제 일본의 대외 교류 부분이에요.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니까 이제 조금만 힘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는 당시 중국은 명나라였고요. 명나라는 주로 세국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명나라는 이제 감한무역이라고 해서 흔히 조공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즉슨 사무역이 안 되고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도 심지어는 거의 한 10년에 한 번씩밖에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선진 문물인 중국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싶은데 교류도 자주 안 하고 국가끼리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구, 즉 해적들이 그렇게 명나라 해안을 침략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이제 명나라 입장에서는 북쪽에서는 이제 몽골 오랑캐들이, 남쪽에서는 일본 왜구들이 쳐들어오는 북로남해의 현상이 명나라에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에도 막부 시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에도 막부가 1603년에 이제 딱 들어오게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센고쿠 시대부터 전국 시대, 이 혼란한 시기에는 아무래도 나라가 혼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교류를 통제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서양과 교류가 활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쳐들어왔을 때 얘네가 조총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 조총 역시도 포르투갈산 조총이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서양과 교류가 활발했고, 근데 너무 이제 활발하다 보니까 이제 에도 막부가 딱 들어서니까 에도 막부 입장에서는 이전까지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교류하는 걸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도 막부는 이제 주인장이라는 걸 발급을 해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발급해준 주인장이라는 딱지가 있는 배만 이제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뭔가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도장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중반이 되면은 세국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당시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국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아무래도 서양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서양에서 이제 크리스트교 포고가 아니라 포교죠. 포교를 막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국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요. 굉장히 또 독특한 건
네덜란드와만 통상을 해요. 근데 그 네덜란드와 통상을 한 곳이 바로 나가사키 데지마라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같이 사진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조선과도 사실 임진왜란 때는 국교가 단절됐다가 이제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 국교를 열고 우리나라로부터 통신사를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선진 문물을 수용했다라는 점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에도 막부 이후로 되면은 조선, 그리고 네덜란드, 그리고 간혹 중국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그러한 교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방금 봤던 그런 세국 정책의 모습인데 여러 서양 국가들과 이제 교류를 하다 보면 크리스토교 세력이 너무 커지게 되고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혼란함을 줄까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크리스토교 세력을 흥선대원군이 막 막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도 막부에서도 막기 위해서 이제 네덜란드와만 했다. 네덜란드와만 한 건 이제 네덜란드는 이제 크리스토 포교를 막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무역에 참여하는 그 바닷가 근처의 다이묘 세력들이 너무 커질까봐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통제하지 않고 냅두면 자기들이 너무 힘을 길러서 위협이 될까봐 이제 그러한 다이묘들을 통제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 가면은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이렇게 데지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약간의 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인공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섬에서만 교류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나가사키 카스테라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원래 이제 나가사키는 데지마 이전에도 계속 주로 서양과 교류를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카스테라는 이제 사실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쪽에서 넘어온 빵인데 그때 당시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 빵을 받아들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가사키에서 카스테라가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주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붉은색 도장을 찍어준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류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허락해준 사람만 이렇게 항구 넘어서 교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모습 볼 수 있겠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문물들이 비록 이제 17세기 중반 이후로는 네덜란드와만 통상을 하지만 이러한 문물들이 이제 서양에 전파되게 됩니다. 여기 고흐 사진인데 고흐 사진 여러분들 이 사진을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사진 뒷면을 봐봐라. 뒷면에 보면은 아까 봤던 그 우키요의 그림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흐가 이 일본의 우키요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도자기 자체는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마리 자기라는 건데 안에 그림 보면은 서양인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러한 도자기 기술이 서양으로 널리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제가 안 적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뒤편에 좀 이따 밑줄은 칠 거예요. 난학이라고 해서 우리 네덜란드 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로부터 학문을 배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서양식 학문을 주로 네덜란드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조선과 일본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아시아 그리고 이 서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종교인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서에 밑줄 치고 그리고 구글 클래스 문제를 풀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